오늘의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이슈들이 각종 뉴스들을 장식을 했는데 저희가 북한 이슈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은 국회 상황 잠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오늘 오후에 원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전에 본회의가 연기됐음을 선언하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 브리핑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장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보, 경제, 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 크신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야당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공백인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상임위원장 6개 자리에 대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선출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박병석 의장이 일단은 추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오늘 본회의 연기를 통해서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언제 다시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재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뭐 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죠. 출구 전략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 의장이 오늘 이제 사실 남은 상임위 구성하는 거를 위한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걸 취소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야당 몫이 거기에 7개나 들어가 있는데 먼저 하기에는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수순은 저는 통합당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어떻게 해도.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밖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힘을 발휘해야 돼요. 구심력을 발휘해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재승인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힘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상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간 분이 어떻게 스스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의원 구성에 대한 재협상이 들어가고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책임이 통합당에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반쪽 의정의 지금 뭐 의원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통합당이 이 부분 뭐 대승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차피 지금 밖에 나온 상황에서 얻는 것 없이 돌아오면은 협상이 그대로 개시가 되는 거니까 뭔가 버틸 때까지 버틴다라는 분위기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재신임을 사실 속내는 재신임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으시겠지만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도 아무런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 똑같고 나머지 국토위 포함해서 7개 주겠다 이것에서 하나도 진척이 없다면 자신이 돌아갈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통합당이 이걸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풀어야 될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네. 자꾸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예. 자, 상임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들이 투표로 결정됩니다. 예.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이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63년도에 이렇게 강제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12대 국회까지 거의 이 국회의장이 독선적으로 했습니다. 13대 국회 민주화 이후에 바뀌면서 상당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아주 극찬을 해요. 어떻게 극찬하냐면 교섭단체들의 협상에 의해서 상임위가 배정이 되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서 이 국회
국회 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민주화된 국가의 첫 걸음을 걸었고 앞으로도 다원화된 어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박병석 의장은 무슨 6개지만 6개의 상임위에 독선적으로 어쨌든 배정을 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뭐 며칠까지 뭐 국회법에 이 정해진 날짜까지 안 하면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 했지만 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13대 국회 때부터의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금 파기한 거거든요. 저는 일단 박병석 의장이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개원하자마자 사실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국회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게 될지 뭐 다음 주도 국회는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틀 전에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일단 당분간은 서호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마평에는 뭐 이인영 의원도 얘기가 있고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있습니다. 뭐 국회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워낙 또 통일부 수장을 또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뭐 계획된 부분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공백이 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이제 통일부 장관도 선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국회가 저렇게 공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 박병석 의장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뭐 말씀하셨는데 네. 원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강제 배정 안 할 수가 있나요? 명단을 내놓는데 명단을 안 주는데 안 그거 한 냈죠.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법이 우선인지 그런 관례가 우선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법이란 것이 관례 이렇게 앞서지 못한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관례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어떤 조건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하는 수준의 어떤 조건 갖고는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내재적 접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학문적인 그런 연습이 많이 되셨던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 대화 가능한 인사였다. 그래서 아마 인선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뭔가를 관철해낼 수 있는 힘. 그거는 정치인들이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마평에도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통일 문제에 관한, 즉 북한의 문제에 관한 거는 이 통일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련 부처들이 여러 개가 같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처들을 얼마만큼 장악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이번에는 꼭 고려를 해서 예. 이제 선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이인영, 임종석 모두 두 분 모두 적합한 인물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통일부 장관 교체 이야기를 이종근 평론가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 목소리 좀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추진해온 이 청와대 저희 안보팀이나 그와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이 모든 분이 지금까지 같은 자세로다가 과연 이 남북 관계 문제를 갖다가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갖기 때문에 차제의 새로운 소위 남북 관계 특히 대미 관계 이런 등등을 갖다가 고려할 적에 지금까지의 소위 외교 안보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저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상황에 알맞는 그러한 정책이 전개되기를 갖다가 정부 측에 강경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재밌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뭔가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의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대책들은 있냐라는 뭔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도 이 앞으로의 어떤 대선 과정, 대선이 이제 사실 거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대선으로 가려면 현 정부의 어떤 가장 큰 치적 업적인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 상태대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사실상 경제 관계와 남북 관계 이 두 가지의 축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빠르게 뭔가 이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인선부터 바뀌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남북 관계 또는 새로운 어떤 대응 체제를 이렇게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슈를 좀 더 희석한다거나 이슈를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사라는 건 뭐죠? 인사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정책을 전환하려고 할 때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실패를 또 인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책을 피기 위해서 이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김현철 장관이 그러면 뭐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냐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하마평이긴 하지만 우상호, 이인영 뭐 이런 임종석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건 지금 김현철 장관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과 이분들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이야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적극적인 북한과의 소통 이외에 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승계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꾼다? 그럼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또는 일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지금 3년 내내 또는 근 1년 내내 하노이 노딜 이후에 1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희망적인 지금 대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사실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 정부와 거리를 뒀어요. 작년 권정근 외무성 이 미주 담당 국장이 그때 왜 청와대가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의용 실장이 한마디 한 걸 두고 뭐 겁먹은 개가 짖는다 이런 식의 사실 폭언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진전되고 있다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아까 그 김정은 비대위원장처럼 새로운 남북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일부 국민들이라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연속적인 그런 이 정책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 사실은 인사하는 목적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모르는 키를 쥐고 있는 북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매체들을 통해서 거친 언산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숨고르기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도발을 앞두고 있는 폭풍 전야인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카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계획된 진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것의 종착점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 주도하기 위한 어떤 도발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판문점 합의를 깬 거가 뭐냐면 연락사무소를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핵심 사안인 이 연락사무소를 깼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파기된 거라고 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개성하고 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이제 진입시킨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이제 파기시키는 것이고 GOP에도 지금 병력을 재진입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한과의 어떤 협력 관계 했던 것들을 원래 우리가 했던 그 제로 베이스로 다시 다 원위치 시켜놓고 재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한 한 미국하고의 관계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주 가치 중립적인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할 것이고 그때는 이런 어떤 지금까지 뭔가 북한이 남한하고 미국에 줬던 어떤 것들을 대가 없이 주지는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어떤 이 방향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저는 그것을 숨고르기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의 도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지만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DMZ에서의 어떤 뭐 우리가 만약에 전단을 뿌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곡사포 대응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9.19 군사 합의 중에 하나가 DMZ 부근에서 뭔가 군사 훈련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서 방사포를 발사한다거나 등등의 것들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한다든지 뭐 정책의 변화를 준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취해도 북한은 그저 뚜벅뚜벅 정해진 시간표대로 내년 1월까지 갈 것이다. 뭔가 행동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반적인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도 김여정 라인으로 다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이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미국도 카운터 파트너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도 이런 상황이 완전히 급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들로 모두 다 교체하는 것,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체할 그런 필요성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모든 북한의 도발과 언행들이 사실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뜻대로 상황 가장 선봉에 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금 북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최고 위치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뭐 아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6월 8일입니다. 예. 6월 8일 그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 화학 공장과 네. 관련돼서 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또 평양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에 6월 8일 날 게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때 한참 사실은 노동신문이 그 전후로 해서 군중 집회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6월 4일 담화를 우리가 이어가자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노동신문이 계속 있었는데 6월 8일 날 완전히 뭐 딴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내정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 이후로는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했죠.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읽히는데 하나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은은 내정, 내치, 그다음에 김여정은 외치, 대남 관련, 대미 관련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왜 지금 내정에 사실 몰두를 해야 되냐면 이 김정은이 이 신년사에서 인민제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력갱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전체적으로 쌀의 수급 상황,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실 계속 이 쌀을 수입해야만 먹고 사는데 예. 90%가 쌀 수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10분의 1로 쌀이 수입량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지 아니한 관계로 현금 수급이 이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 이런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에 이 내정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상황일 것이다 해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모든 책임을 사실 김정은이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나서서 모든 멍석도 깔아주고 한 상황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게 만들면서 네. 자신의 어떤 책임론을 희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김정은이 지금 전면에 이렇게 대남 관련, 대미 관련에 안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구 유럽에서는 뭐 총리와 대통령이 내정과 외치를 나눠서 하긴 하는데 북한처럼 이런 1인 지배 체제에서 이런 김여정과 김정은이 나눈다라는 게 조금 생소합니다. 뭐 이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뭐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일관의 관측들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후계 구도가 사실은 불안정하면은 이 권력의 어떤 공고성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있을 때도 김정일을 당 중앙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놨고요. 김일성 자체가 김영주라는 동생을 통해서 부수상으로 앉혀놓고 같이 관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금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거를 이제 나누는 그런 필요성, 그것이 건강이 됐건 어떤 지금 어떤 실정에 대한 책임이 됐건 그 필요성은 분명히 북한에게 있다는 그런 측면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안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나와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천명을 하면 이것은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도 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는 마지막에 인물들이 사실상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성이 둘 다 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모두 다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건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 북한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대치되는 이런 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나마 이제 김정은이 침묵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서 되돌이킬 수 있는 아주 마지막 반전의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희망 섞인 얘기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는 워낙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본인에게 워낙 불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 오늘 보면은 볼턴 전 보좌관과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뜨린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냐면, 자, 먼 나라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갈렸거든요. 즉 뭐냐면 남북한 간의 분쟁에 대해서 그건 남북한의 분쟁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ICBM이나 SLBM 같은 것을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럼 그건 우리 국민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것을 개입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 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치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과 사진도 찍고 했던,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금 높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자인하면서부터 개입한다? 현재 단계는 그래서 거리를 둔다. 그다음에 만약에 금기시하는 선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대응을 하겠다. 이런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언급한다면 그거는 강경책뿐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뭐 대화하자. 일종의 도발에는 보상이 없는 것이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미국의 태도인데 그 부분을 깰 수는 없는 거죠. 선거철에도 특히나. 예. 따라서 지금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매우 강경하게 나온 건데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군사력들을 이 한반도에다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만 남은 것. 그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